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지용 교수입니다. 조선시대 직업 중에 하나가 땅꾼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뭐라고 하죠? 농사꾼.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 그러면 뱀 잡는 사람 이거 뱀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상 땅꾼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 반드시 필요했냐면 이 뱀들을 왕실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산군이 굉장히 피곤했었나 봐요. 어느 날 아침에는 그래서 조회를 하러 딱 나왔다가 내가 요즘 피곤해도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시 경기도 관찰사라고 하는 윤금손이라는 분이 뱀 한 상자를 이제 바쳐요. 근데 이 연산군은 야 매일매일 올려보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뱀을 직접 먹었다라고 하면 수백 마리 이렇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사라고 하는 독사 종류의 하나인데요, 붉으스름한 빛이 나는데 줄무늬가 좀 있는 그런 뱀이에요. 이 백화사라고 하는 뱀의 기름으로 만든 사유환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섬입니다. 섬과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에게 뱀을 이제 곡물로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년 400에서 500마리 정도를 왕실에서 곡물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뱀을 곡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뱀을 잡아야 돼. 심지어는 살아있는 채로 깔끔하게 잡아야 하고요. 껍질에 상해서도 안 돼요.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사용 기한이 1년을 못 넘어요. 이제 썩어버립니다. 곰팡이 피어버리고. 매년 사유환을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뱀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 진상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뱀을 잡는 행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 사자, 그냥 전문 땅꾼에게 사자, 그리고 납품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뱀을 땅꾼들에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뱀 한 마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산군 이후부터 막 비싸지는 거죠. 한 3 내지 4냥 정도인데 이 3 내지 4냥이라고 하는 가격은요, 여러분 쌀 2-3 가마니의 가격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심지어는 관리들은요, 이게 너무 작은데? 이거 안 돼. 더 큰 거로 잡아와. 이런 식으로 퇴짜도 놓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왕실로만 이걸 납품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착복을 해버리는 거죠. 중간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너무너무 큰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효능도 있고 독성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해져요. 연산군 시대의 민세정 형이 굉장히 아팠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동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구렁이를 쪄서 또는 회를 쳐서 먹이면 낫는다더라. 그때 말했던 구렁이가 오사인데요. 이 오사는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검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먹구렁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먹구렁이에 회나 혹은 찜을 먹으면 낫는다 해서 뱀들을 잡아서 형을 먹이기 전에 자기가 직접 먹어봐요.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형에게 먹인 거죠.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뱀을 잘못 먹어서 탈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이 뱀 잡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강릉의 약초꾼들이 뱀을 잡는 작대기로 뱀을 막 잡아서 머리를 딱 누르면 입이 딱 벌려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빨들을 빼고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화살통에 집어넣었다가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 이제 구워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뱀독에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뱀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빨들을 빼게 되면 그때부터 독이 거기에서 막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뱀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중독되거나 죽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거죠. 다산 정약용도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서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포항으로 유배를 갔을 때 거기에서 포항 사람들은 말이야, 이게 아프니까 무조건 무당을 찾아가던데, 그리고 뱀을 먹여도 안 나. 그러면 사람 죽게 되던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지방에서는 더더욱 이 뱀들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 귀향지에서 의학에 관련된 책을 짓습니다. 처방전들을 간단히 뽑아서 백성들이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촌병혹치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에서 뱀을 많이 복용을 했어요. 뱀을 잡는 땅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뱀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뱀을 가지고 놀았어요. 방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뱀을 많이 막 감고 다녔어, 손에 막.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없을무에 마늘 따자에 말씀원 무다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서커스를 볼 때 나오는 것처럼 뱀을 막 목에 감고 다녔어요. 큰 구렁이를 목에 이제 칭칭 감고 다녔어요. 이분들은 뱀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땅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뱀의 특성을 아는 거였습니다. 땅꾼들은 뱀의 습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오늘 도야? 오늘은 보통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아니야. 야, 내가 오늘 그 생각을 깨 부셔줄게. 진짜. 부셔준다. 그러면 들어볼게. 한번 들어봐. 사람이.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1643년 5월 14일 만 5세도 안 된 아이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 프랑스 왕 5살도 안 되는데. 5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프랑스를 무려 72년 동안 다스리게 돼. 오, 당신 장수했다. 엄청 그치. 오래 다스렸네. 프랑스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으로 이제 평가받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루이 디 웨도네 드 프랑스, 바로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거든. 근데 당시 프랑스 평균 수명이 25세였어. 진짜로? 어찌됐든 루이 14세는 77세까지 장수를 했거든. 진짜 건강했던 거네. 그치. 뭐 강력한 아주 왕권을 가졌으니까 뭐 좋은 것만 먹고 아주 건강했을 것 같지. 근데 14살 때 천연도 알았고 뭐 그 다음에 성홍열, 홍영으로 뭐 죽을 고비 간신히 넘겼었고 성홍열을 걸린 다음에는 그 고열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평생 뭐 가발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발이었구나. 피부병, 위염, 설사, 편두통, 치통, 뭐 통풍, 신장 결석,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정말 사는 내내 고통을 받았다고 해. 거의 그치? 종합병원이네. 근데 이 태양왕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던 이유가 원하는 뭘까? 걸 다 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절제가 안 돼서. 절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 권세가 이만하면은 또 너무 막 무분별한 그 성관계 때문에 성병에 많이 노출됐던 건 아닐까? 이 모든 시작이 설탕에서 비롯된 거야. 설탕? 일단 루이 14세는 단 것을 좋아하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어. 단 거를. 근데 당시 시대가 그 식민지에서 가져온 설탕으로 만든 어떤 과자나 초콜릿, 설탕 같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의 상징이기도 그러네, 이게 했고. 약간 사치품이었겠네. 그치. 일종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늘 입에 물고 살다시피 했대. 당시에 굉장한 대식가로도 유명했어. 많이 드셨구나. 아침 식사로 18접시, 저녁엔 무려 30접시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해, 당시 루이 14세는. 실제로 이제 루이 14세가 죽은 다음에 의사들이 부검을 해봤더니 그 루이 14세의 위는 보통 사람들 위 크기의 2배 정도. 설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치아에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다고. 감지질이다. 엄청 실제로 루이 14세는 치통도 굉장히 죽을 때까지 앓았었고 이빨을 굉장히 많이 뽑아냈었다고 해.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계속 먹었구나. 그래서 당시에는 루이 14세가 뭐 이빨이 너무 썩어가지고 치통을 자꾸 호소하니까 주치의였던 사람이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게 뭐였는지 알아? 이가 썩었어? 이를 뽑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뽑는 것도 잘 못하고 이게 균 감염 같은 게 취약하잖아. 근데 이거 잘못 구멍 나는 거 뽑으면은 아니야? 그치. 여기에 균이 생기면은 올라가. 이천장에 구멍이 뚫려.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보거든. 코랑 입에 연결이 돼가지고 음식물이 자꾸 코로 올라오는 경우도 생겨. 루이 14세는 입천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 마시면 그게 코로 나왔대. 입천장 구멍 이거 막으려고 14번이나 뜨거운 쇠로
이걸 지지는 그때 마취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또 대식가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문 쪽에 문제가 있어. 치루가 생겨서 그때 이것도 엄청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그럼 당시에 뭐 치료 수술이 있었겠어? 없겠지. 의사들이 해봤겠어? 안 해봤지. 안 해봤지.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치료 수술을 위해서 정말 치루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75명을 모아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연습을 한 거야. 왕한테 하기 전에. 바로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그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된 거지. 첫 번째는 진짜 그런- 첫 번째 하는 사람은 너무 이제 그런 연습 끝에 이제 루이 14세도 치료 수술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단 거를 자꾸 먹다 보면은 감염에 취약해져. 혈당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면역은 떨어지거든. 다리도 감염돼가지고 다리가 거의 썩을 정도로. DMF셨나? 그랬을 가능성이 당뇨발? 있어. 이것도 아. 혈당이 높으니까. 그래서 다리가 썩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감염이 점점 생겨가지고 1715년 9월 1일 태양왕 루이 14세가 결국엔 숨을 거두게 되지. 당은 적당히 있으면 이건 우리한테 좋아. 근데 이게 자동차에 넣는 기름 같은 거여가지고 우리 혈관에 기름은 잔뜩 넣어놨는데 우리가 이걸 안 써. 그리고 기름 이 혈당 수치가 너무 높게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지? 너무 높은 당은 췌장이라든지 각종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당 독성을 일으켜가지고 그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췌장이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가지고 그걸 낮추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얘 혼자 운동을 하는 거야. 몸은 가만히 있는데. 그치. 근데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점점 지쳐가지. 결국 우리 몸은 자기 조절 능력을 좀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해서 고혈당이 지속되는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루이 14세는 당뇨병이 있었을 거야. 당들이 결국 지나가는 그 수도꼭지가 우리 혈관이거든. 혈관이 다 녹슬어 버린단 말이야. 당 때문에.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다 녹슬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다리도 피가 잘 안 가. 그리고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처가 나도 몰라. 내가 모르고 그냥 함부로 움직이다가 더 다치고. 상처가 나도 피가 잘 가야 상처가 낫거든? 우리 면역세포들도 가고 해야 낫잖아. 근데 피가 잘 안 가. 상처는 낫는데. 회복도 느리고. 회복이 안 돼. 느린 게 아니라 안 돼, 회복이. 썩는 거야. 작은 상처가 발톱 자르다가 살짝 상처 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가 심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당뇨발 있는 분들은 사실 다리 결장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도 많아.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뭐 면도할 때도 전기 면도기를 쓰라 그러고 맞아. 생채기 나면 안 돼서. 그리고 양말을 꼭 신고 다니시라 그러고 집에 계실 때도 오랜만에 새 운동화 신거나 슬리퍼 신고 가면 막 이렇게 까지고 그런 게 있잖아. 그건 당뇨병 환자들은 그런 걸로도 위험할 수 있구나. 그치. 새 신발 신으면 까지잖아. 그게 굉장히 위험해. 근데 루이 14세는 뭐 새 신발 엄청 많았겠지. 그치. 그게 자기한테 독이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평소에 뭐 당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쓰고 또 초콜릿같이 단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 이런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를 그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일단 우리가 받잖아? 그럼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호르몬이 나와. 뭐지? 그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이게 안 나오면은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못 이기고 정말 쓰러져 버려. 그런데 우리가 좀 응급 상황이잖아. 응급 상황이면은 가장 우리 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 그게 포도당이야. 당이구나 그게. 당이야, 당. 당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작용을 해. 그러면서 단 걸 땡기게 해. 실제 우리가 또 단 걸 또 먹잖아? 그럼 우리 뇌에서도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줘. 너 잘했어라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호르몬들이 다 나와. 기분 좋게 안정감도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져.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단 걸 먹으면 실패한다. 근데 그건 어떤 원리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혈당이 떨어지거나 위가 비었거나. 근데 아주 단 거, 설탕 같은 거, 액상과당, 주스 같은 거 먹잖아. 혈당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 공복감을 느껴. 사실 내 나는 위는 비어있지 않은데. 배고플 때가 아닌데 배고프다고 느끼고 이게 당이 일단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오는.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사실 우리 몸에 음식을 저장하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보내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 살은 안 빠지게 하면서 네가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으로 일단 저장하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내. 그래서 살은 찌고
다시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런 당 섭취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노화랑 관련이 있다고? 굉장히 관련이 높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설탕물 보면은 좀 어때? 끈적끈적하잖아. 엄청 끈끈하지 당이. 이 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농도로 있으면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활성산소 만들고 단백질을 변형시켜버려. 이 혈관들을 타고 우리 이 당이 안 가는 곳이 없잖아. 우리 그치, 피부, 다 가겠지, 뭐. 모든 골격계, 두피, 뭐 헤어 이런 데 다 가는데 가서 전부 다 이 당들이 너무 고농도로 있으면은 우리 체내에 있는 단백질의 기능들을 저하시켜. 그래서 이게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렇겠네. 안 가는 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상을 입히니까. 그치. 그러면 무설탕 제품을 먹으면 뭐 노화라던가 음. 다이어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 그러면. 근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무설탕 제품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 나 액상과당은 애기들 음료수 이런 거에서 본 것 엄청 같은데.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액상과당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과당이야. 포도당을 효소 처리해가지고 이제 과당으로 전환한 건데 옥수수 시럽이라고도 해. 근데 결국엔 이것도 혈당을 올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올려. 설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다른 음식들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잖아. 그치. 뭐 약간 뭐 제육볶음이나 이런 거. 그런 데 들어있으면 어찌됐든 다른 음식들, 다른 성분들이랑 같이 먹으면은 어찌됐든 이 설탕의 흡수 자체는 좀 느려진단 말이야. 아 다른 애도 있으니까. 근데 액상과당은 보면은 주스 같은 거에 많이 맞아, 들어있어. 맞아. 음료 같은 그거는 거에. 혼자 먹지. 액체 성분이잖아. 액체 성분은 또 기가 막히게 빠르게 흡수가 진짜 빠르게 돼. 그래서 액상과당 같은 거 먹고 혈당 재보면 한 15, 20분이면 확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이게 빠르면 빠르게 올릴수록 이거를 이렇게 없애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고혈당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그치. 길겠네. 그래서 내가 먹은 당량은 똑같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안 좋단 말이야. 췌장에도 안 좋고. 근데 아까 인공 감미료가 대신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일반 설탕보다 감미료가 더 살이 찐다고 하는 게 사실이야?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훨씬 단맛을 내지만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우리 신체는 아, 그럼 흡수하지 제로 칼로리네? 못하는, 그치, 제로 칼로리. 음. 이게 정말 설탕을 대체만 한다. 혹은 내가 앞으로 이런 단맛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먹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우리의 허기를 돋굴 수 있어. 우리의 뇌는 기대하나? 이 단맛에 부응하는 혈당의 상승을 기대해. 근데 자꾸 뭔가 단맛이 혀에 느껴지는데 혈당이 안 오르잖아. 그러면 우리의 뇌는 허기가 진다는 시그널을 보내 우리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감미료를 먹으면서 뇌 MRI를 찍어봤더니 비만하신 분들은 특히 인공감미료를 먹었을 때 허기를 느끼는 뇌의 신호가 굉장히 자극되고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는 낮아져. 그래서 이런 인공감미료를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설탕이나 단 음식을 더 먹게 되는 폭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러면 인공감미료가 다른 부분에는 그냥 괜찮은 거야? 체중만 신경 안 쓰면? 이것도 지금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대규모 연구들이 나왔어. 인공감미료가 나온지. 인공감미료도. 그래서 봤더니 인공감미료가 든 음료를 한 캔 이상만 마셔도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성이 올라가고 한 캔? 어떤 연구에서는 두 캔부터는 이런 위험도가 확실하게 증가되더라. 이런 레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한두 캔 정도만 먹어도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야. 어찌됐든지 간에 이 인공감미료가 우리는 흡수를 못 시키지만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은 얘네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대사에 안 좋은 물질을 내놓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음식들이 또 건강하지가 않은데 가능하다면 좀 안 먹거나 좀 계획적으로 먹는 게 계획적으로. 이게 내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게. 어린아이들한테 설탕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일단 첫 번째로는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주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 애기들 이렇게 근데 진짜 많긴 많아. 아까 말한 대로 액상과당이 들어가면은 혈당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아이들의 뇌는 그 아이들의 입맛은 굉장히 민감해. 근데 머리에서 도파민이 확 나오잖아. 그러면은 마약을 접한 어떤 우리의 뇌의 반응처럼 거기서 굉장히 강한 그런 쾌감을 느껴. 그리고 반복해서 먹을수록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돼. 어릴 때부터 거기 익숙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은 더 전두엽이나 이런 발달이 더 좀 약하잖아. 자기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절제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 아이들은. 설탕 중독이 가장 이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유아 중독 사례 중에 하나야.
또 다른 문제가 성인이 된 비만은 보통은 지방세포 개수는 그대로인데 이 지방세포들이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아이 때 비만이 생기면은 지방세포의 수 자체도 늘어나. 그러면 소아비만인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 근데 이게 정말 마약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럼 이런 설탕의 유혹에서 당의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데 일단 좀 탄수화물에도 착한 탄수화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게 혈중 있지? 포도당이 나쁜 게 절대 아니야. 이거는 우리 뇌에도 너무 소중하고 우리 뇌는 거의 전적으로 포도당만 쓰니까 그리고 우리 근육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 흔히 말하는 현미나 뭐 검은 쌀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에는 그 안에 또 굉장히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먹어주는 게 건강에 좋아. 뭐 그 외에도 뭐 과일이라든지 해조류, 콩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좋은 탄수화물이고 정말 우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해. 우리가 삶의 활력을,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그런 설탕이나 액상과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멀리하고 건강한 간식 같은 게 있잖아.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습관들을 들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한 번에 딱 끊기는 또 쉽진 않겠네. 그러니까 좀 줄여나가야 되나? 하나씩 내가 먹고 있는 것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혹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 하나씩만 이렇게 바꾸려는 습관 우리가 한 2주 정도는 그 한 가지를 지속해 보라고 하거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내가 너무 그런 게 먹고 싶다 말했잖아.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올라간 게 지속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포도당은 에너지야. 어떻게 우리가 쓰면 돼. 운동. 먹고 운동하면 돼. 에너지야. 사실 그거 먹은 다음에 내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근육이 돌아가는 연료로 걔네는 쓰게 되고 우리 근육이 더 커져. 근육이 또 커질수록 또 그런 포도당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면 되는 거고 또 언제 그러면 운동하면 되나요? 액상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먹고 나서 한 15분, 20분만 지나서 혈당이 바로 오르기 시작해. 그래서 거의 먹고 바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아니면 되고 운동하던 도중에 먹어야겠네. 뭐 그래도 되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분, 1시간 지나면 혈당 오르기 시작하거든. 그쯤에 맞춰서 우리가 딱 밥 먹고 이렇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게 괜찮은 습관이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같이 노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이렇게 좀 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스트레스를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충분한 수면을 좀 취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는 하나는 입을 통해서 위장관 통해서 소장해서 흡수해서 혈액으로 들어오는 방법. 좀 오래 걸리겠죠? 자, 바로 정맥에다가 그 내용물을 주사를 통해서 준다면 45초에서 1분 이내에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소가 흡수돼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바쁜 현대인들 또 본인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맞는 사람은 저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주사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주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좋아서 맞는 사람인지 필요해서 맞는 사람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문제는 이겁니다. 주사가 필요한 사람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좋아서 너무나 자주 맞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내가 혹시나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마구잡이로 맞고 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액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0에서 70년대에 어린아이들이 설사병이 나서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던 때에 체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액을 처방했었습니다. 수액만 맞고 나서도 아이들이 팔팔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죽는 병을 살리는 마법의 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수액은 심한 탈수나 출혈이 있을 경우 혹은 수술을 대비해서 미리 주입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최근에도 영양 공급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나라에 사는 아이들한테 이 수액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액 치료는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의 이동을 하려면 전해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해질을 포함하고 세 번째는 영양분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양분을 같이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액은 투명한 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수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피를 주진 못해도 수액을 줘도 웬만큼은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수액의 종류에는 우리 영양분 공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수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수액은 포도당 수액이고요. 단백질 수액은 아미노산 수액이고 지방 수액은 콩기름 가지고 만든 인트랄리피드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때 쓰는 흰색 수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양 공급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액으로 다 공급하고 있구나 이 생각도 하셔야 좋겠고요. 포도당 수액은 가장 보편적인 수액의 종류인데 너 영양이 부족하니까 영양제 좀 맞아. 그때 이 포도당 수액이 일반적인 경우였고요. 보통 단일 용액으로 맞는 것보다는 치료제와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고 당 조절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맞았다고 해서 당뇨가 걸리진 사실은 않으니까 그런 부작용은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본 구성하고 있는 일정한 나트륨이 포함된 물,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 수액은 콜레라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사용됐는데 콜레라가 처음에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는데 18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됐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3차 대유행 때에는 러시아에서만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었는데 이때 영국의 의사 존 스노우가 연구를 통해서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서 퍼졌다는 것을 밝혀내서 수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혈액과 가장 가까운 생리식염수 수액 치료가 콜레라 치사율을 1%로 낮추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해질 수액이 있는데요. 전해질은 체액 내의 무기성 염, 산, 염기 등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해질 수액은 이런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처방되는데 실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전해질이 부족하면 보충하고 넘치면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아미노산 수액은 흔히 말하는 영양제 수액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 분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죠. 그래서 그런 아미노산이 녹아있는 수액이고 이 아미노산 수액의 효과는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며 고기를 못 먹거나 아예 단백질 섭취를 안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좋지만 간 기능이 나쁜 간경화 환자에게서는 과하게 만약에 아미노산이 들어온다면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단백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꼭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부민 수액이 있는데 알부민도 단백질이에요. 생체 세포나 체액 중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단순 단백질이고 이 알부민이 우리 몸의 혈청 안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호르몬과 함께 혈액을 이동시키는 역할하고 삼투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잘 붓는다는 거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복수 찼을 때 배 안에 차고 있는 이 물이 이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고 흡수가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이 알부민의 농도에 의해서 되거든요. 알부민은 또 주로 콩팥과 간 질환을 앓거나 과다출혈이나 심한 부족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되고 암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서 그 암이 만드는 물질들 때문에 복수가 계속 찰 때 알부민 수치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알부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조할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 얻은 혈액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좀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혹시라도 단순 영양 보충을 위해서 그냥 나 알부민 주사 좋으니까 한 대 맞아야지 해버리면 아미노산 수액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알부민 주사를 특별하게 더 맞을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함부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족하지도 않는데 그냥 좋다고 마구 맞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영양 보충을 위해서는 역시 아미노산 수액으로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등으로 불리는 수액은 일종의 비타민 수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포함되고 다른 영양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피로회복이나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주사는 진짜 마늘액을 주사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겠죠. 수액에 포함된 비타민 B1, 알리신 성분에서 마늘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마늘 냄새를 느낀다고 환자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알리신이 피로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만성 피로나 무기력이나 근육통 개선 및 피로 해소에도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 해소의 원리가 마늘 주사 자체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단순 포도당에 의한 건지 명확하지는 사실 않고, 아니면 그냥 누워서 쉬었기 때문에 피로가 해소된 건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플라세보 효과도 다 포함한 거지만 급성 간염이 온 환자한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냐면 입원시켜서 수액을 주거든요. 입원 기간이 길수록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현상이거나 플라세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다는 것 자체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비타민 수액은 알파리포산이 주성분입니다. 알파리포산이 항산화 효과도 있고 노화 방지와 체지방 감소를 목적으로도 주로 쓰이고요. 당뇨병성 말초신경 장애나 이런 거 있을 때 쓰고, 그 이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잘 받아서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감초 주사는 감초의 주성분인 글리시리진하고 시스테인을 합성해서 만든 수액인데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한 물질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글리시리진이 항산화, 항노화, 피부 탄력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감초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칼륨 혈증하고 두통,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초 주사를 맞고 있는데 두통이 생긴다, 붉게 얼굴이 자꾸 나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감초 주사를 조금 중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팝가수 비욘세가 맞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백옥 주사의 주성분은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치온이라는 말이 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황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사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를 맑게 하고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중금속 배출하고 면역력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FDA에서는 피부 미백을 목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정맥에 주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 건강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신중하게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은 노동을 해서 너무 힘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줬더니 몸도 개운해졌는데 피부도 맑아졌다라는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지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맞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일명 메가비타민 주사로 알려진 고용량 비타민 주사는 고용량의 비타민 C와 그 밖에 비타민 A, E, 셀레늄이 주성분입니다. 피부 재생하고 미백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인데 비타민 C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양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어차피 그 소변으로 다 나오는데 뭐하러 맞으라고 또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변 볼 건데 음식은 왜 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채우고 나머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부신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부신을 채워줘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또 당 조절도 하고 혈압 조절도 할 수 있는 게 다 부신 호르몬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만 과량은 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역시 콤팍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투여하면 신장 결석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맞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어서 연령대별로 맞으면 좋은 수액 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기에 있는 10대들은 비타민 B, C가 포함된 정맥 주사 수액, 그리고 두뇌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은행잎 추출물 성분이나 비타민 B1 성분이 들어간 수액을 맞으면 좋을 것 같고, 수액은 아니지만 비타민 D라는 주사를 맞아서 야외 활동을 안 하고 또 비타민 D 합성 능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비타민 D는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부족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 30대에는 엄청 피곤하다고 하죠. 뭐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지만 늘 피곤해요. 그 만성 피로, 그 개선을 위해서 마늘 주사나 감초 주사를 권해드리는데, 술을 해독하는데 제일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B1입니다. 그래서 마늘 주사 맞는 거는 20, 30대가 아무래도 술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또 그거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 또 멜라닌 생성 억제에 관여하는 백옥 주사나 다이어트 관심 많고 운동들 많이 하시죠.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는 알기
아르기닌이나 카르니틴 성분이 함유된 수액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40, 50대는 이제 생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조금 더 젊게 살고 싶다가 되죠. 노화를 늦추고 싶으니까 백옥주사가 하얗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독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옥주사가 좋고, 또 신데렐라 주사도 당뇨병에 대한 그 부작용들을 커버할 수 있고, 또 해독의 또 하나의 항산화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괜찮고요. 안면 홍조나 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의 완화를 도와주고, 식약청 허가를 받은 태반 주사를 추천합니다. 적어도 지금 태반 주사의 허가는 간 기능 개선으로는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가 두렵고 안 될 때 태반 주사를 맞아봤을 때는 또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60대 이후에는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 되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뇌 기능 및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콜린이나 은행잎 추출물을 포함한 수액을 맞아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생기니까 주치의와 상의를 한 후에 투약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감기 기운,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비타민 B, C가 포함된 주사를 맞으면 한결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간격으로 맞는 게 좋으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3개월 정도를 유지를 하고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강 유지가 올라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간격을 2주나 4주로 점점점 넓혀가면서 맞다가 또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시 간격을 좁히거나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수액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비타민 주사는 어떻게 맞는 것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물론 건강한 사람은 수액 주사를 맞는 것보다 주가 음식 잘 먹는 거하고 운동 잘하는 거예요. 밖에서 활동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수액을 하자. 이 얘기는 진짜 맞는데, 이렇게 음식 먹는 게 힘들거나 몸이 아픈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농도와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환경에서 이걸 맞는 게 좋습니다. 차가워서 혈관이 수축된 상태나 긴장한 상태의 수액을 맞는 게 오히려 심장 박동도 빨리 뛰게 하면서 불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맥박이 자주 뛴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천천히 맞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지 정말 몸에 유익한 수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타민, 서재걸입니다. 제가 수액 얘기를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맞아봐야 소용없고 먹으면 된다 이제 얘기하는데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월급을 받는데 못 받아도 억울하지만 늦게 받아도 억울하거든요. 수액이라는 거는 빠르게 불필요한 것 빼고 필요한 것만 모아서 주는 좋은 통로이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수액의 의미를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학교는 가고 가끔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만 가겠다, 이것도 안 맞는 것처럼 그 통로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 부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수액 주사도 그런 의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몸이 안 좋을 경우에 수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습니다.